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제56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7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경빈이네요. 1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4월 25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DC형이죠.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영업부 직원, 생산부 직원. 그래서 DC형은 돈 주면 회사는 이제 의무 끝입니다. 그래서 돈 줄 때 퇴직급여라는 비용 인식하면 끝 됐죠. 자, 4월 25일 분계. 4월 25일 차변의 퇴직급여. 급여라는 비용 인식하는데 500번대 코드로 적는다. 508. 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산팀은 1,900만 원이었네. 190000000 그리고 이번에는 차변 퇴직급여인데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800번대 퇴직급여 800번대 806이 되겠네요. 요 금액은 3,200만 원. 32000000 그리고 납부를 뭘 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가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끝 되겠습니다. 2번 5월 1일 공장건물 청소원인 김갑순에게 인건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동금액은 잡급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뭐 다 제시 좋네. 5월 1일 날 차변에 잡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대. 잡급. 그런데 요거 공장 관리니까 5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500번대 잡급 이렇게 50만 원 기록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500000 그리고 대변에 현금 500000 처리하면 되겠지. 3번 5월 15일 액면가액 1억 원인 3년 만기 사채를 106000000원에 발행했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면 액면금액 1억 원짜리를 1억 600만 원에 발행했죠. 할증 발행되겠다. 그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는 케이스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5월 15일입니다. 자, 일단 대변 먼저 적을까? 사채라는 거. 액면금액 1억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돈 들어온 거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거든. 요거는 106000000 이렇게. 그리고 차이는 600만 원은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됐죠? 할증 발행. 4번 5월 31일 주식회사 서울상사에서 발행한 만기 3년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했다. 당사는 동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 와중에 자, 채권 구입비, 뭐, 이거는 물건, 채권 값이니까 그대로 만기 보유증권 처리하면 되고, 수수료가 생겼죠? 요거 어떻게 한다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 뭐?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만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 같은 걸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런 똑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요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요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할 것이지만 만기 보유 증권이면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1030001 전체를 취득 원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됐죠? 5월 31일. 그래서 이번에는 자, 차변 먼저 적을까? 차변 만기 보유 증권. 자, 코드가 두 개 있죠? 124, 181 둘 중에 뭐 밑에 거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는다. 124번은 예외적으로 채권인 경우 만기가 있죠. 그래서 결산일 현재 보니까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비유동 자산 맞는데 만기가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했으면 유동 자산으로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게 124번이고 그런 거래가 아니고 일반적인 취득인 상황이라면 181번 비유동 자산의 코드를 써야 된다.
됐죠? 181원. 자, 그리고 금액은 아까 1030000 103000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줬네.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5번 9월 3일 당사의 제품 원가는 10만원, 판매가 12만원 요거를 생산지 직원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을 우리 영업 목적상 쓰긴 썼는데 매출 원가가 아닌 목적으로 썼다. 그러면 타개정 대체죠. 그렇죠? 타개정 대체란 적요 8번 써주고 자, 제품이란 자산을 썼으니까 대변에 차변이 아니고 대변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대신 원가다 아니면 판매가다. 당연히 원가죠. 자금부에는 원가로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보면 맨날 원가, 판매가 또는 원가, 시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판매가 또는 시가는 우리한테 혼돈 주기 위한 그냥 자료를 뿐이다. 회계 처리할 땐 전혀 쓰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간주 공급이라면 그 간주 공급이 부가가치세 신고세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시가를 과세 표준하니까 시가 금액이 쓰일 수 있겠지. 그렇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간주 공급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일반 점포 입력에 그냥 제품이란 재고자산 감소되는 거래만 붕괴하면 끝이다. 됐죠? 9월 3일. 자, 우리 제품 썼죠? 대변에 제품 맞죠? 제품. 그렇죠? 제품 적어주고 적요 8 적어달라고. 그리고 금액은 원가로 10만원 적어주면 돼. 1000000 적어주고요. 무슨 목적으로? 복리후생 목적인데 생산지. 그러면 복리후생비이면서 500번대 코드를 쓰면 되겠네. 진짜. 복리후생비 그리고 500번대 코드로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5번까지 이제 풀어봤죠. 일반 전표 입력 문제. 그러면 메뉴 닫으시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봅시다. 자, 1번 2월 10일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 자동차 2000cc고요. 5인승입니다. 요거를 1,5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요걸로 경기 자동차에서 구입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거기 부가가세 적격했던 금액이 그 150만원 이렇게 부가세 적격했겠죠. 요거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죠. 2000cc 5인승이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잖아.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므로 공제 못 받는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 받았고 매입세 불금제 사유에 해당하고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했으니까 54 불공이라는 유형이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1000cc 이하의 경차라면은 그거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라면 51 과세라고 처리했겠지. 됐죠? 참고로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불공거래인데, 자, 불공거래가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하나 변수를 추가했다. 뭡니까?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거 선급금이 있는 형태로 붕괴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150만원 선급금 일단 그 차변에 적혀 있는 걸 대변으로 차감시켜주고 나머지 금액만 할부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됐죠? 자, 2월 10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2월 10일 유형은 불공 그리고 공급가액은 1,500만원 1500000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경기자동차 F2 경기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 발급받았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3번 되겠네. 그 다음에 붕괴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하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자, 차량 운반구 처리하고 자, 부가세 대급금 150만 이런 거 따로 인식 안 하죠. 그래서 1,500만 원과 150만 합한 1,650만 원 전체를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대변에 특이하게도 선급금이라는 게 있는 불공제 거래였다. 그죠? 그래서 불공이면서 선급금이 있는 형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자, 선급금 금액은 150만 원이죠. 1500000 적고요.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줄게 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2번 봅시다. 3월 21일 개인 소비자 김미선에게 제품을 88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기존에 발행했던 상품권 100만 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매출이면서 부가가세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 뭡니까? 현과라는 유형이지. 매출 중에서 현과 유형. 그리고 분기를 보면요. 자, 88만 원만큼 돈 받으면 되죠. 그런데 미리 상품권 받고 돈을 받은 게 있답니다. 그거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선수금이란 부채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100만 원만큼이 차변으로 기록됩니다. 88만 원만 돈 받으면 되는데 100만 원짜리 선수금이 지금 차변으로 떡하니 오는 거지. 그러면 차익인 12만 원만큼 다시 돈으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현금으로 주었다 이 말이네요. 됐죠?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해 봅시다. 3월 21일. 3월 21일. 일단 유형은 매출 중에서 현과니까 22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공급가액 요 란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쫙 쪼개지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88만 원 자체를 여기다가 880000 이렇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탁 쪼개졌었다. 그리고 상대방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자, 김미선 입력하고요. 그리고 자, 대변에 제품 매출까지 맞지? 그러면 차변에 일단 선수금이 적히는데 100만 원이 적혀버린다고. 100만 원이. 그래서 오히려 현금으로 12만 원만큼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특이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눈여겨볼 만하네. 아하, 선수금 회계 처리하고 상품권에 대해서. 그래서 선수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버리면 오히려 현금이나 뭐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자산을 조금 더 차익 부분을 나가는 분기까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과 거래이고. 됐죠? 이 정도 체크하시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3월 31일 세진 상사에서 원재료 공급가액 100만 원이고요. 부가세 10만 원. 요걸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요거 전자분이 아니다. 그래서 전자 여부는 부로 체크박스 하면 되겠네. 그러면 부가세 적혀 있는 거래이면서 우리가 발급받았다.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특별히 아니죠. 그러면 51 과세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51 과세. 됐죠? 자,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때 반영하려고 한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그래서 3월 31일 거래니까 예정신고 때 사실 반영했어야 되는데 요거 아차 까먹었나 보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할 모양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표 자체에서 작업을 해버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바로 가는 기능이 있었죠. 그거 해보라 이겁니다. 자, 시킨 대로 하자. 3월 31일 분계고요. 유형은 51 과세였다. 그죠? 공급가액은 100만 원. 1000. 자, 거래처는 세진상사. 그리고 전자일부는 부로 기록하라고 했죠. 그러면 부로 0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차변에 봅시다. 원재료죠.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원재료를 구입한 거 맞죠?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지. 대변의 외상 매입금 라고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거래 자체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제 다만 요게 부가세 신고 때 누락됐으니까 요거를 자 보십시오. 체크박스 하고요. 그리고 간편 집계 쭉 내려보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체크박스 딱 합니다. 그리고 자 1기 예정 때 한 거를 1기 확정 때 지금 반영하고 싶죠. 그러면 2015 4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4, 5, 6월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적자 이 말이죠. 확인 누르시면요.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라고 클릭하는 순간 어디 위에다가 누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가지고 요 사항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번호로 자연스럽게 딱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 여기서 멈추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할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공부한 입장에서 확인해 보자 이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니까 자 1기 확정 즉 4, 5, 6월 요거를 한번 신고서 열어보니까 보세요.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매입금 100만원, 10만원 적혀있죠? 100만원, 10만원 요게 보세요. 부가세 신고서 우리가 따로 작성한 적 없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려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자 전표 단계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그 작업을 했었다 이거지. 됐죠? 자 닫고요. 뭐 저장 뭐 합시다. 그냥 저장해버리고 문 닫읍시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누락 이렇게 표시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였고요. 4번 봅시다. 서울 상사에 제품 3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요거를 판매하고 판매대가 전액에 대해서 서울 상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당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1번 과세 유형이고 이제 회계 처리에 있어서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안 받고 그 서울 상사에 주기로 한 부채가 있죠. 그거하고 상계하기로 했다면 그것만 조금 특이했다 이겁니다. 7월 5일 분계. 자, 11 과세죠. 11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300만 원입니다. 3 000 그 다음에 서울 상사 맞죠? 자, 전자세금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자 제품 매출까지 맞고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됐죠? 거래처는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서울 상사 맞죠?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분계 입력이 상단과 하단의 입력이 모두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5번 10월 4일 당사 공장에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해서 한국주유소에서 휘발유 110만 원 공급 대가입니다. 즉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이거를 구입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겠죠. 거기에 부가가치세 적혀 있고요. 자 이거 매입세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카과 중에서 매입 전표에 해당하는 카과라고 선택하면 되겠죠. 됐죠? 카과라는 유형을 선택하면 되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변 쪽에 시운전비 이런 거 뭡니까? 비용이 아니고 취득 부대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처리하면 될 것이고 대변에는 카드로 썼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회계 처리도 분석 끝났고 그래서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대한카드, 카드사가 될 것이고요. 상단에 부가가치세 정보에 있어서 상대방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카드사가 아니고 한국주유소라는 주유소가 공급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 공급자 이름이 누구로? 주유소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만큼 그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래처와 분계할 때 거래처가 서로 달라진다. 이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됐죠? 10월 4일 분계 봅시다. 10월 4일 유형은 매입 중에서 카과 57이네. 57 카과. 공급가액 라인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딱 넣어버리면 자동으로 쫙 갈라졌죠. 자, 110만 원 이렇게 자 그냥 전체를 다 적어버리면요. 100만 원과 10만 원으로 쫙 쪼개졌었다. 그리고 주유소 이름이 어디? 한국주유소. 한국주유소.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어디였습니까? 대한카드였나? 대한카드. 자, 그리고 분계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뭐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기계장치. 됐죠?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 이때의 거래처는 주유소가 아니고 카드사다. 대한카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정리해 드렸던 거 한 번 더 복습해 볼까? 자, 카과고요. 매입 전표 중에 카과고 상단에 있는 거래처는 주유소. 그리고
하단에서 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 그때의 거래처는 대한카드고 그리고 시운전비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기계장치라는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완료됐으니까 메뉴 닫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넘어갑시다. 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경빈의 2015년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7월부터 12월이죠. 요거의 수출 시장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 서식, 즉 수출 시장 명세서에만 작성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출건이 2건 있죠. 그러면 바로 입력하면서 뭐 필요한 내용 설명하기로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 클릭해서요. 그 중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열어봅니다. 자, 2기 확정이죠.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거는 미국 마틴사에 미화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수출했는데 수출 신고는 10월 1일 완료했고 통관일은 10월 5일, 선화증권상 선적일은 10월 6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뭐 이렇게 되고. 자, 날짜 3개 나왔는데 이 중에서 공급 시기는 언제라고요? 선적일이라고 10월 6일. 그래서 10월 6일의 요 기준 환율 가지고 과세표 준거한다. 그래서 1,100원 곱하기 5만 달러. 얼마입니까?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은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서식에 들어가야 되겠네. 됐죠? 분석 끝났으면 바로 입력합시다. 수출 신고 번호 123-123-34- 123-456-7-4 이렇게 되겠지. 선적 일자는 2015 1006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리고 통화 코드는 F2키 눌러서 달러니까 미국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환율은 1,100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미화는 5만 달러 적으면 아까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던 5,500만 원이 여기 딱 금액이 입력된다 이겁니다. 됐죠? 거래처 코드는 F2키 눌러서 마틴 이렇게 적으면 자,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입력이 완료. 자, 두 번째 일본 도쿄 상사의 엔화 100만 엔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직수출했지. 수출 신고는 10월 10일, 통관일은 10월 15일, 선적일은 10월 20일 뭐 세 가지 날짜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선적일이 공급시기거든. 그래서 1,200원 요거를 환율로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1,200원은 뭐 100엔당 환율이죠. 그래서 1엔당 환율로 환산하면 12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12 곱하기 100만엔 하면은 1,200만 원 되겠죠. 요 금액이 서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자 입력합시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수출 신고 번호가 1112233123456-7-9 뭐 이렇게 되고요. 2015 1020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리고 통화 코드는 F2키 눌러서 일본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환율은 12라고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1엔당 환율을 적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부를 때는 100엔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환율을 부르지만 여기 서식 적을 때는 1엔 기준으로 적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1엔은 우리 같이 하고 보니까 10 비스무리한 숫자가 맞는 거랍니다. 그래서 10, 11, 12 뭐 이 정도 숫자 나오면 얼추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2 오케이 대충 맞게 입력했나 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엔화 금액이 100만 엔이라고 했죠. 100만 엔. 그래서 1,200만 우리가 아까 이거 입력하기 전에 분석해 봤던 금액이 그대로 입력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F2키 도쿄 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수출 실적 명세서의 작성이 완료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항은 풀이가 끝났고요. 자,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자, 두 번째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분
대손색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대손 관련 자료가 3개 나와 있는데요. 3개 중에서 그 대손색 공제 인증되는 거는 1개 또는 2개밖에 없을 것이라고 됐죠. 판단 시작하자. 첫 번째 거 외상 매출금이고요.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요건 인정되겠지. 두 번째 건 부도가 발생했다고요. 11월 3일 날 부도 발생했다. 그렇지만 부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야 비로소 대손색 공제가 인정되거든. 그래서 이번 신고 때는 작성할 게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은 파산된 것까지는 좋은데 장기 대여금이지.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가지고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돈을 떼어도 대손색 공제 같은 거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한 건만 기록하면 되는 거지. 됐죠? 별표 쳐두시고. 그래서 자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판단할 때 뭐 다양하지 않습니다. 부도 발생이 있고 그때 즉시 바로 인정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재화용역 공급 없이 그냥 금전 소비 대차 거래로 인한 요 채권이라면 이것도 인정 안 된다. 그렇고 2개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또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오케이. 별표 쳐두시고요. 자, 대손색 공제 신고서 열어서요. 자, 2기 확정이죠. 참고로 이러한 대손색 공제는 예정 신고 때는 안 됩니다. 확정 신고 때만 된다 이거지. 됐죠? 자, 10월부터 12월. 그리고 대손 확정일은 10월 5일이죠. 2015, 1005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대손 금액은 1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10만 원. 여기는 사실은 공급 대가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110분의 10이 곱해져가지고 10만원 부가가치세 금액만 자연스럽게 딱 발라져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F2키 눌러서 주식회사 서울이었죠? 주식회사 서울.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사유는 뭡니까?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6번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F2키 눌러가지고 등록된 거래처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딱 끌려오거든. 그러면 요거 자체로서 자, 서식 입력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저장하고 자, 메뉴 닫읍시다. 자, 세 번째 문항.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문항이 3개 출제되었네. 됐죠? 일반적으로는 2개 출제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3개 좀 잘게 쪼개 가지고 3개가 출제되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5년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지표표를 작성하시오. 매입 매출전표 생략하고 서식만 작성해 달라 이겁니다. 3건이 있네. 그러면 바로 서식 열어놓고 입력하면서 분석해 보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지표표 열어가지고요. 이번 시기는 2기 예정이니까 7, 8, 9네. 7, 8, 9. 7, 8, 9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 B사업자인 나 철수한테 제품 550만원 부가세 포함이거든. 이걸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 그러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지표표만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로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 가지고 왈가 왈부 많이 하니까 실무에 따라서 그 서식 작성할 때도 공급가액 말고 공급 대가로 작성한다 이거지. 현금 영수증이면서 과세 거래죠? 그거에 여기다가 5500000 적으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8월 6일 거소에게 제품 990만 원 부가세 포함이거든. 이걸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현금 받고 490만 원은 국민법인카드로 결제받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이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했거든. 둘 다 발급했다는 거지. 어쨌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한 거 맞죠? 그래서 요 서식에 적는다 이겁니다. 얼마만큼을? 490만 원만큼. 됐습니까? 490만 원. 4900000만큼. 자, 여기 있는 금액은 공급대가 맞죠? 토탈 990만 원에서 출발한 거니까 공급대가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한 게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했죠. 그래서 밑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여기다가도 4900000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식회사 설원에게 제품 88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걸 판매하고 국민법인카드로 대금 결제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신용카드 매출표가 발급됐겠지? 그러면 이것도 적어야 되겠지. 과세그램에서 신용카드 발급 여기다가 490만 원에다가 88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적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490만 원 플러스 880000은 131370000 이렇게 고쳐주는 거지. 이렇게 적어준다. 이렇게 하면 2번 서식이 완료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 맞추는 거고요. 참고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분이라는 3번 입력란 있죠? 3번 입력란에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케이스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3번 단에는 순수하게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발급한 부분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서식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지만 결국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급, 현금 영수증 발급해가지고 토탈 1920만 원만큼 발급됐지만 그 중에서 490만 원만큼은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도 발급된 거잖아. 그러면 순수하게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연표만 발급된 거는 1920만 원에서 490만 원 뺀 얼마입니까? 1920만 원 마이너스 490만 원 한 1430000만큼이 순수하게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한 부분이지. 보면은 문제에서 보면 여기 세 번째 건인 880만 원 그리고 첫 번째 건인 5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1430000원이지 뭐. 그런데 이 금액들은 공급 대가잖아, 그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세는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발라서 입력되는 게 기본이니까 3번 날에는 1,430만 원이 1,300만 원은 과세 표준 자리에 그리고 130만 원은 부가가치세 자리에 딱 적힌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 3번 난의 곱하기 1.1이라는 금액이 19번 난, 즉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발급 세액공제란에다가 세액공제는 물론 적용 안 되지만 그 금액란, 즉 과세 표준 자리에 금액이 무언가 적힌다라고 했죠. 그때는 3번 난의 그 과세 표준 금액의 곱하기 1.1한 금액이 적힌다고 했지. 그게 얼마라고? 1,430만 원이지. 그게 19번 난에 적힐 것이다. 됐죠? 19번 난에. 자, 부가세 서식 말씀드려볼까? 물론 우리 뭐 시험 답만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다음에 또 시험 칠 때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맞출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신고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기간이 언제입니까? 2기 예정이다. 2기 예정. 그러면 7, 8, 9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어디냐면 여기 3번 난 여기다가 1,300만 원 그리고 13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3번의 1.1한 거를 여기다가 1,43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요 서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됐죠? 그래서 요 서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됐죠? 자, 그러면 요 정도 마무리하고 자,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그러면 신고서도 닫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결산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단기 대여금 중에는 단기 중에 발생한 소닉사에 대한 외화 대여금 900만 원, 미화 9,000달러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요거 인색이라 이 말이죠. 자, 처음에 빌릴 때는 9,000달러인데 9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빌려줄 때의 환율은 얼마입니까? 900만 원 나누기 9,000달러 하면은 1달러당 1,000원이라는 환율이었지. 돈 빌려줄 때는.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1,2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봅시다. 왜 단기 대여금 맞죠? 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높아졌겠죠.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게 인식되겠지. 금액은 1달러당 200원씩 지금 이익 받죠. 200원 곱하기 9,000달러. 200원 곱하기 9,000달러니까 18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수동결산이죠. 일반 접입용 메뉴 열어서 12월 31일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죠. 소닉사인가요? F2키 눌러서 영어로 SO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80만원 1800000 적고요. 대변에는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180만원 기록하면 될 것이다. 됐죠? 두 번째, 11월 30일에 발생한 현금 가부족 80만원의 원인은 본사 영업부 건물의 화재 보험료 납부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당해 회기기간 기속분은 15만원이다. 누락사항을 결산일에 수정분기하시오. 하나의 점표를 입력할 것. 자, 80만원에 대해서 자 11월 30일 분기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예상컨대 돈이 좀 부족했나 보지.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파악된 돈이 장부금액보다 그래가지고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가부적 이렇게 기록해놨겠지. 그래서 나중에 결산일까지 이제 정체를 밝게 되는데 결산일에 보니까 그 정체가 보험료 납부액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차변에 있는 현금과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정식 계정감으로 고치는 분기일 것이다. 자, 분석 끝났지만 11월 30일 분기에 참고로 한번 분기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것이. 11월 30일 분기에 11월 30일. 자, 아니나 다를까? 맞죠? 80만 원만큼 차변의 현금 가부족,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했었다 이거지. 자, 분석 끝났으면 12월 31일로 와가지고 다시 자 차변에 적혀 있는 현금 가부족을 일단 대변으로 보내야지. 현금 과부족 80만 원. 800000 이렇게 없애고 정식 계정감으로 쓰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딱 좋겠는데 당해 기간분은 15만원. 그래서 15만원만 보험료로 쓰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65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거를 미리 준 걸로 보는 거지. 내년 거를.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현금 가부족과 선급 비용 분계가 섞여 있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결산 분계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모양이네. 그죠? 그래서 조금 특이하니까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고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그죠? 오케이. 자, 현금 가부족 대변에 적고 차변에 자, 보험료 영업부 건물 보험료니까 800번대 보험료를 쓰면 되겠죠. 차변에 보험료인데 800번대 보험료다. 요게 15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선급 비용, 내년 거 미리 준 거라 이겁니다. 65만 원. 아, 잠깐만. 차변으로 기억해야 되지? 차변 선급 비용 65만 원. 65000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자, 3번 넘어갑시다. 9월 1일 공장 건물 중 일부를 12개월간 임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12개월분 임대료 1,200만 원을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걸 전액 수령해서 임대료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월할 계산할 거. 내년 거 미리 받은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선수 수익이란 부채로 차감시키면 되겠지. 1,200만 원이 1년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겠죠. 그러면 내년 거 미리 받은 거 얼마? 1월부터 8월 거까지는 8달 거는 내년 거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800만 원만큼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면 되겠지. 그러면 대변에 선수 수익 800만 원 이렇게 주고요. 8000000 그리고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이 너무 많이 계산됐죠? 800만 원만큼.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다. 4번. 단기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영업부소형 건물이고 완공일자가 7월 1일입니다. 이걸 조회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시오. 내용연수 20년, 청약법, 잔존가액 0이다. 뭐 쉽네요. 그러면 뭐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총계정 원장 한번 열어보려고 총계정 원장
열어서 건물에 대한 거 그럼 1월부터 12월 해도 됩니다. 다 열어가지고 전부 계정 과목 다 열었어. 그 중에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열자 이거지. 그 중에서 7월 달에 클릭해보면 상세한 전표 내역까지 다 볼 수 있죠. 7월 1일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해 오다가 완공이 됐나 보지. 그래서 건물이란 정식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원이 될 겁니다. 취득원가 2억 원짜리 건물을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환한다. 그러면 2억 원 나누기 20년. 그러면 2억 원 나누기 20년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 인식하면 되는데 그 일자가 7월 1일이니까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치만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해가지고 500만 원만 올해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리고 영업보수용 건물 감가상각비니까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500만 원 인식하면 되겠지. 됐죠? 요거 차변, 대변, 수동결산 입력해도 되지만 자동결산도 가능하죠? 나중에 자동결산으로 입력하기로 합시다. 5번 법인세 비용 붕괴니까 요것도 자동결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수동결산은 이미 마쳤거든. 그러면 요 메뉴는 닫고요. 일반 접수 입력 메뉴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동결산 마무리 짓자. 자 1월부터 12월 적어서 판매 관리비 중에서 감가상각비 중에서 건물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다가 500만 원, 500000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5번 당기분 법인세가 2,500만 원. 요게 지방세도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2,500만 원만큼 1년 세금이 지금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선납세금이라고 기록된 게 있겠죠. 그거 기납부세금 조회하랍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로 조회도 되지만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자체에서도 볼 수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선납세금으로 1,000만 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1년 동안의 세금이 2,5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큼 미리 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로 부채로 미지급 세금이란 부채로 기록할 거는 얼마밖에 없다? 1,500만 원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에 우리가 원하는 1년치 세금인 2,500만 원이 딱 기록됨으로써 아 내가 맞게 입력했나 보다 확인도 가능한 거지. 됐죠? 자동 결산 항목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위에서 전표 추가를 클릭해 가지고요. 자동 전표를 생성시켜주면 우리 결산 작업이 모두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원천징수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정별인입니다. 여자고요. 세대주거 입사일은 2015년도 2월 1일입니다. 이 사람을 사원 등록하고요. 부양가족을 모두 등록하고 자,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랍니다. 기본 공제 대상, 추가 공제 대상 그거를 판단해서 체크박스 해달라 이거지. 됐죠? 그러면 바로 입력합시다. 자, 원천징수 탭 눌러서 사원 등록 메뉴입니다. 그래서 정별인이라는 사람을 일단 등록해야 되겠죠. 자, 정별인입니다. 사원 코드가 10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별인 주민등록번호가 670128243686 이렇게 입력하고요. 입사일이 2015020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뭐 적을 게 없죠. 넘어가시고 부양가족 명세 정별인 본인 거를 딱 끌려왔죠. 자, 이 중에서 추가 공제되는 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죠? 여자면서 지금 배우자가 있죠. 밑에 보십시오. 배우자 최소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우자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겠네. 그래서 부녀자 여기다가 체크박스 여라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우자 입력합시다. 배우자 최소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적고요. 최소한 1번 이렇게 적어주고 주민등록번호가 5707171002 097 이렇게 적어주고 자 배우자는 사업소득자고요. 월 평균 소득금액이 300만원 그러면 1년 동안 번 게 3,600만원쯤 되죠. 그러면 소득금액 100만원 넘어가죠. 그러면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내 기본공제 대상자 아닙니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여기 체크박스 하지 말고 부로 체크박스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교재 793페이지에 교재 화면 캡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배우자라는 걸로 딱 체크박스 되어 있는 거 되어 있거든. 그거를 좀 고쳐 주십시오. 최소한 배우자는 부로 체크해야 된다. 됐습니까? 기본공제 여부에다가 여기 배우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지워주시고 부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아들 최한성이네. 그러면 4번 이렇게 누르고요. 최한성 이렇게 누르고 11 주민등록번호가 97 0506 1002 091 이렇게 적어주고 자 18세니까 20세 이하 맞죠? 고등학생이고 일본 유학 중이다. 그러면 3번 20세 이하 여기다가 체크박스 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녀에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상 여로 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딸 최한미 11 적고요. 1303304520262 이렇게 적고 자 2살이죠. 뭐 20세 이하라고 체크박스 하면 되겠지. 그리고 6세 이하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동그라미 표시 딱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생 정별건의 동생은 형제자매로서 6번 이렇게 입력하고요. 정별거 11 적고 680 830 1234 560 이렇게 적고요. 자, 장애인이네. 장애인이면 나이 47세, 즉 60세 이하고 20세 이상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 요건이 안 따지니까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질병 치료 관계로 국내 별도 거주, 질병 치료 또는 직장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별도 거주하더라도 생계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하, 동생은 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맞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정별거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니까 5번 이렇게 체크박스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장애인 이쪽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딱 표시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정영일 김영미 아버지 어머니가 있네. 자, 입력해 봅시다. 1번 정영일 4512301786 528 자, 60세 이상 맞죠? 자, 60세 이상인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대.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주거 형평상 별거 인정 안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버지는 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60세 이상 말고 부로 체크박스 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70세이지만 경로 우대 이런 거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 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를 기본 요건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 공제가 왈고왈부라고 지금 판단이 되니까 아버지는 기본 공제 대상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추가 공제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1 해가지고 김영미 11 이렇게 적고요. 461005 2786521 이렇게 적고 이제 69세, 60세 이상이 맞죠? 그렇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죠? 여전히 기본 공제 대상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로 체크박스 딱 해준다. 그러면 자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서 등록을 다 했고요. 자 기본 공제 여부, 추가 공제 여부를 자 판단해 가지고 체크박스를 딱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이 주민등록번호가 딱 제시돼 버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그 급급한 마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좀 가다듬고 실수 없이 입력하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판단해서 틀리면 내 실력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이 주민등록 같은 거 실수로 그죠? 감점 뭐 1점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정신 건강에 안 좋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했으면 요 메뉴 닫고요. 자, 두 번째 문항 넘어갑시다.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김정훈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입력해라. 이게 전형적인 연말정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양가족은 모두 김정훈과 생계 같이 하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없거든. 그리고 2014년도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요 말은 뭐냐면 자 2014년도 하반기, 2015년도 상반기 한시적으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이 좀 증가하면 10% 추가 공제 좀 더 해주겠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죠. 그거 때문에 단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자 이제 밑에 자료 보면서 바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메뉴 바로 열어봅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사원 이름이 누굽니까? 김정훈. 자, 이 사람 불러와서 자 입력 시작합시다. 김왕건 아버지인데요. 80세입니다. 질병치료비 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공제 인정되죠? 그러면 의료비 중에서 본인 경로자 이쪽에다가 적어야 되겠지. 500만 원. 5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이선아 모친인데 63세거든요. 이재민 돕기 성금 120만 원. 요거 뭡니까? 기부금이죠. 기부금 중에서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민은 법정 기부금. 그래서 소득금액 없고요. 60세 이상이고 내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그런 사람이 기부금 냈으면 내 기부금으로 공제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120만 원. 법정 기부금 120만 원. 여기에 입력하면 되겠네. 12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인데요. 박정호 62세인데 방송통신대 등록금 60만 원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직계 전속의 교육비 인정 안 되죠. 오케이. 이거는 지출액 넣지 마라. 유경숙 장애인이네. 오케이. 장모입니다. 59세인데요. 59세라 하더라도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 요건 안 따지니까 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 연금저축 불이백 300만 원 있다고. 연금저축은 내 명의로 넣은 연금저축만 공제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지출액, 공제지출액 아니다 이겁니다. 지출 입력할 여지가 없다. 질병치료비 50만 원 요거는 공제 가능하답니다. 왜냐면 의료비는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금의 요건 따지지 않거든. 게다가 자 장모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고 다만 입력란에 있어서 의료비 입력란에 있어서 일반 의료비 말고 장애인 의료비란에다가 입력해자 이거지. 그러면 한도 없이 전액 다 해당되는 공제로 인정되거든. 그래서 입력란을 의료비 입력란에서 일반 여기 말고 장애인 여기다가 적어주셔야겠지. 얼마입니까? 금액이 50만 원. 500000이었다. 그 다음에 김정훈 본인입니다. 33세고요.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고 김정훈을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120만 원 있답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하면 신용카드도 공제받고 보험료도 공제받습니까? 아니죠. 보험료만 공제받고 신용카드로 사용액으로는 인정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김정훈 본인이니까 되고요. 부친 80세였고 기본공제 대상자 맞죠? 그래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나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맞으니까 아하 인정된다 이거죠. 요 120만 원.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인정된다. 보장성 보험 일반 여기다가 1200000 적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박건혜 장애인인데요. 배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300만 원 있고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써야 됩니까? 전통시장으로 써야 됩니까? 전통시장으로 써야 되겠죠. 300만 원을. 그래서 화면창 열어서 전통시장 이쪽에다가 300000 적는다 이겁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라고 김정훈을 계약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료 200만 원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 중에서 장애인 전용 보험료 있죠. 여기다가 200000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김경숙 자녀인데요. 6살입니다. 어린이집 등록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요거 교육비로 인정되죠. 그러면
교육비 중에서 초중고 쪽에다가 초중고가 아니고 그죠? 유치원, 영유치원 요쪽에다가 2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됐죠? 이렇게 적고 확인 누르면 자,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네요.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 56회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까다롭고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 회차도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조금 집중력 있게 푸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혹시라도 본문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해당되는 내용으로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56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